원래 이 소설을 연재할 때는 주인공의 나이가 77이었습니다. 출판사에서 77살 노인이 나오면 소설이 좀 안 팔릴지도 모른다 걱정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화를 냈죠. 도대체 주인공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소설이 안 팔린다고 생각하는 편집자나 실제 주인공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 때문에만 소설이 안 팔리는 이 사회가 잘못된 거지요. 누구나 젊은 시절을 거쳐 노년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투명 인간처럼 우리 앞에 서 있다 사라진다. 버스를 타고 가더라도 이래가 분명히 뒤에는 서가지고 오는 그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 옆에를 잘 앉지 않더라고. 그건 묘하대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럼 나도 요양원에 가야 되잖아. 그럼 요양원에 가면은 그때 그 경제적인 걸 누가 부담할 것인가. 70세까지는 문제가 아닌데 이게 80, 90까지 사니까 문제라고. 예순 살에 은퇴해서 8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 20년.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시간을 빼면 7만 시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 무엇을 하며 어떻게 견뎌야 하는 것일까? 앞으로의 7만 시간은 공포일 수 있다. 올해로 70을 맞은 이응수 씨. 은퇴를 한 지 15년. 동력에 일출을 보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또 이제 거름이 되면 일몰을 보러 가는 사람도 서해안이 많잖아요. 그게 다 아마 일출과 일몰이 거의 아마 같이 축복받는 게 아닌가 그러 싶어요. 노을이라든지 낙엽이라든지 얼마나 곱습니까? 그렇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마지막에 품는 하나의 빛이지요. 97년 외환위기 속에서 명예퇴직의 칼바람을 그도 피하지는 못했다. 53세 그만뒀으니까 사실은 그때가 한창 일할 나이죠. 그러나 그 여건상 이제 일을 더 못하고 나오니까 조금은 그때 서글퍼졌지요. 주변의 시선들이 아이고 저 사람은 이제 직장을 그만뒀구나. 이제 저기도 이제 이제 황혼에 접어드는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죠. 일할 수 있었고 더 일하고 싶었지만 퇴직을 해야만 했다. 그땐 누구라도 퇴직을 해야 하는 시기였기에 주변 사람들의 위로 속에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15년이 흘렀다.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나니 심리적 위기가 밀려드는 것만 같다. 누구에게 말할 사람도 없고 오직 스스로에게 위로와 용기를 건넨다. 은퇴 후 집에서 세끼 밥을 먹는 노인을 삼식이라 부른다고 한다. 하지만 한 끼 식사쯤 혼자 해결하는 건 이젠 자연스럽다. 가족들을 부양하느라 일해야 했던 시간을 보상받고 싶은 건 아니지만 가끔은 혼자 먹는 밥이 쓸쓸할 때가 있다. 왜 이렇게 수첩에 빨간 줄로 그으시나요? 살다가 보면은 친구가 고인이 되는 수도 있고 또 요 한 분은 또 고인이 됐는데 고인이 되니까 이제 뭐 연락할 데가 없잖아요. 연락할 길도 없고 연락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아쉽지만 또 이래 지워가는 거죠. 내 이름도 또 누구한텐가는 언제나 이렇게 지워져가 또 사라지겠죠. 뭐.
지인의 연락처를 적어놓은 수첩이 점점 얇아져 가고 있다. 연락을 할 것도 마땅치 않고 새로운 연락이 올 것도 없다. 혼자 지내는 시간을 견디기 위해 지인의 신문사에 칼럼을 써서 보내기도 하고 책을 쓸 구상도 해보지만 그를 독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가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이제 뭐 보통 한 평균 수명까지 살자면은 그 7만 시간이나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매일 그런 식으로 의무적으로 때우자니까 그게 이제 공포스럽다 이 말이지. 우리가 70 되면은 어디 일할 때도 잘 없어요. 그때는 이미 자기가 그 나머지 여생은 그 전에 노력한 걸로서 이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다 좋은데 모두 다 그게 안 되거든 제대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는 것이 결국은 7만 시간의 공포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자, 내 좀 나갔다 올게요. 네, 다녀오세요. 은퇴 후 그나마 정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곳이 퇴직자들의 모임이다. 가장 큰 숙제는 오늘 하루를 소일하는 것이다. 그냥 앉아가 자꾸 얘기만 하고 할 수 없으니까 그래 이런 걸 해가지고 뭐 정신 내기도 하고 이래 하는 거야. 세월 보내는 세월도 보내는 거지. 세월 보내는 거야. 가난한 시절 가족의 생계를 늘 지게처럼 짊어져야 했다. 노후는 생각해 볼 틈도 없었다. 그리고 이른의 나이가 되었다. 밤하늘의 달처럼 평온할 줄 알았다. 가족이 있고 풍족하지 않지만 먹고 살 걱정이 없는 노인들은 그래도 나은 편이다. 20년 전 사업 실패로 한때 옥살이와 노숙자 생활까지 했던 정태권 씨. 제가 저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IF만 나가지고 노숙자 생활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쪽방에서 동대문 쪽방에서 살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도 월 8만 원을 내는 임대주택이다. 이마저도 5년 후엔 비워줘야 한다. 정태권 씨에게 오늘은 어제의 연속일 뿐이다. TV를 많이 보죠 주로. TV 정기방송이 끝날 시간까지 보니까 항상 12시 전엔 잠을 못 잡았어요. 잠도 안 오느니와 그리고 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한동안 자살을 몇 번 하려고 해서 여기 저 창문이지만 저기서 몇 번 떨어지라고 그랬었고. 사업에 실패한 후 아내와도 이혼했다. 노숙자에서 쪽방촌으로, 쪽방촌에서 다시 임대주택으로 지난 세월을 견뎌왔다. 나도 이제 이렇게 될 줄 내 자신도 몰랐었고 나도 행복한 가정 부녀가서 태어났었고 막내로 태어났었고 정말 돈이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건 아쉬움이 없었는데 뭐 내 자신이 이렇게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제 풍파도 많이 겪었을 거 아니에요.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근데 뭐 내가 죄를 많이 졌는지 몰라도 죽으면서 내가 혼자서 나이가 먹으니까 내가 잘못할 때 죄를 많이 졌나 보다. 죄의 대가를 받는 것 같다. 이런 그런 생각이 잠깐 들어요. 그리고 서글퍼져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고통이지만 정태권 씨에겐 마음에서 차마 꺼내지 못한 그리움이 있다. 사업에 실패하고 아내와도 헤어지게 되면서 돌보지 못한 자식들이 가슴에 못처럼 걸려 있다. 너 지금 부모가 찾는다고 해서 만났으면 걔들 사는데 괴로움을 줄 것이고 그래서 막말하면 넌 너대로 난 나대로 이렇게 사는 수밖에 없어요. 삶이 버겁게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시간은 짐일 뿐이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건 최금숙 씨도 마찬가지다. 나는 가는 생각만 세상 가는 생각만 하고 살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그냥 빨리 와서 가나 살아서 멀어나 나 같은 사람은 이대에 더 늙어서 죽으면 나를 지어줄 사람도 없고 남편의 폭력을 이기지 못해 어린 딸의 손만 잡고 집을 나온 최금숙 씨. 아이를 친척집에 맡기고 일을 나간 사이 그 아이마저 잃어버렸다. 수면제로 버티고 언제부턴가 약을 모으기 시작했다. 약을 하나씩 모으셨어요? 네. 어떻게? 약을 이제 두 알을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이제 내가 놔두고 한 알만 먹고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도 아침에 운동도 나가고 그러니라고 하나씩 뭐 그게 많죠. 그 두 분을 제가 받았어요. 한 번은 293알이었고요. 그 두 번을 받았는데 합치면 약 600알 정도 됩니다. 돈을 벌 능력도 기댈 가족도 살아갈 의지도 없는 최금숙 씨에게 지금의 시간이 가혹하게만 느껴진다. 만났을 때 우울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리고 자살하고 싶다. 자살 생각도 굉장히 높았고 아무 희망이 없으니까 약을 준비를 하신 거죠. 그게 이런 분들한테는 희망이에요. 노후 준비가 바로 그 약이에요. 사는 거에 어떤 때는 괴로워서 괜히 그 약을 왜 선생님을 갖다 드렸나 내가 먹고 그냥 잠들면 그래도 이제 선생님이 계시니까 지금 기댈 곳이라곤 자신을 가끔 들여다보며 챙겨주는 사회복지사뿐이다. 최금숙 씨에게 사는 것은 죽음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최근 들어 우울증 때문에 병원을 찾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 저녁에 잠은 좀 어떻게 잘 주무세요? 잠은 깊이 못 자는 스타일이에요. 그래갖고는 자주 깨고 잠자다 말고 갑자기 그냥 왜 쿵 하는 거 있잖아요. 마음이 좀 답답하고 내가 여지껏 뭘 해놨나.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면 내가 과연 여지껏 뭘 해놨나. 노인분들은 내가 우울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노인분들이 나타나는 증상들은 여기저기 아프신 데가 제일 많으세요. 마음 쪽으로 스트레스 받는다, 힘들다가 아니라 내가 몸이 이제 아프고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더 가져주는 경우도 많고요. 세상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 약하고 이용당하기 쉽고 성가시고 돌봐야 하고 돈이 많이 드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의 시선이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세 가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노인분들이 이제 죽고 싶다 이런 거는 꼭 거짓말처럼 우리가 그냥 우습게 여기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자살하시는 확률이 제일 높은 분들이 노인분들이십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최근 들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노인 자살률은 20, 30대 자살률에 비해서 5배 정도 높게 관찰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그 고령 노인에서의 높은 자살률은 최근의 일입니다. 과거 20년 전에는 연령군에 따른 자살률의 변화가 우리 사회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률이 이렇게 연령에 따라서 비슷했는데 최근 10여 년 전서부터 고령이 되면서 자살률 증가가 두드러지기 시작을 했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그 노인 자살률의 증가가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장수가 축복이었다면 이젠 재앙의 빛을 들이운다. 어린 시절 6.25를 맞았고 교복에서 군복으로 그리고 직업인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옷에 맞춰 살았다. 해외 파견 광부로 간호원으로 그리고 산업일꾼 1세대로 한때는 칭송받았던 그들이 지금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많아질 거라서 더 문제라는 거죠.
있죠. 사실은 노인 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실제로 우리나라 고령화가 뭐 세계 1위라고 하지만 그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빠르거든요. 베이비 부모가 이제 노인으로 접어드는 시기가 이제 곧 은퇴하고 이제 노인으로 접어들 텐데 이 베이비 부모들이 그러면은 앞선 세대와 비교해서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베이비 부모들이 노령 고령 사회에 접어들게 되면 우리 사회는 엄청난 한 번의 또 쇼크가 오지 않을까. 70살 노인이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쇼크는 이미 시작됐다. 소외된 노인들이 벌인 범죄는 심각한 수준이다. 배우자의 상실이라든가 또는 건강의 약화, 또 은퇴 후에 오는 그 공허함, 소외감, 이것이 하나의 그 아노미적 상태를 만드는 것이죠. 지난 10년 동안 노인 범죄는 2배 이상 늘어났다. 강력 범죄 증가율은 3배 이상 늘었고 과거에 비해 노인 범죄는 더욱 흉포화되고 있다. 노화 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생리적 기능에 많은 변화가 온 것이죠. 호르몬 분비에 불균형도 있고 따라서 분노 조절도 잘 안 될 뿐더러 점점 젊어지는 노인들이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지 못하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 늙어가는 남자들은 일종의 속이 텅 비어 있는 공룡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또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틈도 없었고 절대 빈곤으로부터 가족을 구해야 했으니까 또한 국가나 어떤 권위 있는 그룹으로 또 그 늙어갈 시대를 대비하라고 하는 메시지도 들은 바가 없어요. 교육도 받은 적이 없고 그런 사회적 장치도 옛날에는 전혀 없었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늙었는데 돈도 없고 가족이나 사회가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 변해가는 세상과 삶을 조화시키려는 노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 올해 70살인 하양자 씨는 노인들을 직접 찾아 나서 우울증 상담을 해주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대체로 당신보다 낫다고 느끼시면 다른 사람들이 낫다고 그러지. 예. 아니 이제 살기가 힘들잖아. 내가 병원에 댕기고 약 먹고 예. 돈도 못 벌지. 그래도 나오셔서 대화 많이 하시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내 속에 있는 얘기도 속상한 얘기도 막 하시고 그러세요. 그럼 이 동네 사세요? 할머니 이 동네 사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슷한 세월을 보냈기에 그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나는 살 가치가 없다. 그러면 그래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자살은 아니지만 죽을 수 있다며 죽고 싶다.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만날 그렇지. 살아봤자 뭐래. 이런 마음을 자녀분들한테 얘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 이런 얘기? 얘기해봤자 소용없고. 몇 남매 두셨는데?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을 곳도 들어줄 사람도 마땅치 않다. 그런 그들에게 하양자 씨는 속내를 털어놓는 말벗 상대가 되기도 한다. 말고 전화해서 누가 가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여기다 전화하시고 여기. 나는 약을 이만큼 갖고 있어. 수면제를.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고 놀랬죠. 깜짝. 우리는 이제 그걸 배웠기 때문에. 그래갖고 수면제는 얼마나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이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그 사람하고 이제 이 얘기를 많이 대화를 해가지고 그 수면제도 없애고 또 방문도 다니고 그래갖고 그 사람이 좋아져갖고. 자신의 노력이 우울증에 빠진 노인들에게 보탬이 된다는 사실 그 자체가 기쁨인 하양자 씨. 우울한 노인들을 위해 일하고 있지만 정작 위로를 받는 건 자신일 때가 더 많다. 내가 우울이 있을 때 내가
이제 그 집에 우울증 환자 집에 방문하면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좋아하면서 자기의 속상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내가 저 사람도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그보다 더 난데도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갖고 저 사람들을 보고 많이 배운다니까요. 우울증에 대해서. 네, 치유가 돼요. 우울증 치유가 돼. 지난 5년의 활동을 꼼꼼히 기록했다. 늘어가는 수첩은 생을 찾아가는 하양자 씨의 또 다른 기록이다. 그 길로 가서 밑반찬을 지금 계속. 이곳에서는 노인 우울증 상담을 위한 교육이 한창이다. 이들 중에는 우울증이라는 강을 건넌 사람도 있고 지금 그 강을 건너고 있는 사람도 있다. 차봉자 씨도 그 중에 한 명이다. 자신도 우울증을 앓았고 병원에도 다녔지만 약으로만 치료될 수 없는 게 우울증이란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솔직히 해서 저도 우울증으로 인해서 성가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에 대한 거를 많이 이제 그 사람들한테 나의 경험담도 얘기해주고 나는 우울증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벗어나서 자살이라는 걸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친구가 한 3년만 친구를 통해서 여기에 이제 사랑 생명 교육단을 들어요. 79의 김인술 씨. 김인술 씨가 향하는 곳은 마포구의 한 어린이집. 젊은 시절 무역업에 종사했던 김인술 씨는 자신의 한자 실력을 살려 일주일에 2번 어린이집에서 한자를 가르친다. 자, 준규 오세요. 준규가 지금 퀴즈 내고 재밌어요. 재밌어요. 어떤 게 제일 재밌어요? 연필로 이렇게 쓰는 연필로 쓰는 거예요. 뭐뭐 배웠어요? 7, 8, 8, 9, 10. 처음에는 좀 아이들이 그러니까 순서에 맞게 쓰고 그런 규칙이 있어가지고 힘들어하긴 했는데 좀 지금 적응 단계라서 적응이 되면서 월요일에 한자 수업을 좀 기다리는 편이에요, 보면. 근데 할 때는 어려워하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면 오히려 더 재밌어 하더라고요. 손주 같은 아이들과 만나 함께 호흡하는 일은 김인술 씨에게는 무척이나 설레는 일이다. 오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다 됐어요. 다 됐죠? 내가 이런 생활하는데 뭐가 제일 필요하냐면 몸 전체가 청결해야 된다. 이게 막 목욕도 자주 해야 되고 말이 양치도 자주 해야 되고 아이들 가면 냄새 난다고 말이야. 걔들 이 치각이 굉장히 예민해요. 뒤에서 이렇게 목 안고 나면 말이야. 뭐 그냥 이내 반응이 와요. 그러니까 목욕 자주 해야 되죠. 양치 자주 해야 되죠. 얼굴도 그러니까 미모라도 말이 뭐도 바르고 찌고 바르고 말이 이렇게 그렇게 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목적이 있으니까 어린다는데 잘 보여야 걔들이 나한테 말이 그래서 걔들하고 한 30분이든지 2군데 다니면 말이죠. 그날 아주 만족해요. 아이들한테 말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2번 그 다음에 3번 자 이건 두 획이니까 2번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인사합시다. 안녕히 계세요. 김인술 씨의 도전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아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친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에 도전했다. 창업 아이템은 어린이를 위한 한자 교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지루하지 않게 한자를 배울 수 있을까? 그렇게 시작된 고민이 사업의 첫 출발이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냐면은 가을 추다 그러면 말이지 가을 추다 하면은 가짜에다가 1을 하고 2번하고 3회가 아닙니까? 그럴 때 이걸 그냥 쓰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또 지루하게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야 잘됐다. 마카펜 가져라. 마카펜 가지고 빨간 거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신기하게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여기 와서 특허를 신청해야 된다 하는 교수님들의 얘기도 있고 그래서 특허를 해보니까 자신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로 특허를 내고 79의 나이에 사장이 됐다. 아직 한자 교재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한 달에 20만 원 정도다. 그 20만 원이 뭐냐면 내가 어떤 사는 어떤 삶의 그
터전을 만들 수 있는 경기라 할까 이런 게 됐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장년 창업지원센터는 처음 사업을 구상했을 때 큰 도움이 됐다. 김인술 씨는 이곳에서도 가장 나이가 많다.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 너무나 많았다. 모르는 것은 하나하나 배워갔다. 김인술 대표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정말 A4 용지 한 장 가지고 오셨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해드리고는 싶은데 이게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이 들어서 저희 쪽에 변리사분을 처음에 상담을 하셨어요. 제일 처음에는 그 경영 컨설팅부터 먼저 하셨었어요. 이 아이템이 대표님한테 적합한지 안 한지, 이게 잘할 가치가 있구나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가 않은데 대표님은 정말 집념이 너무 강하신 것 같고요. 본인이 그런 준비되어 있지 않으셨으면 아마 시작도 못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80 가까운 나이에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가장 힘들었던 건 그 나이에 무슨 창업이냐고 무시하는 시선이었다. 금융계에서 나를 말이지 저평가절하를 한다고 평가절하. 아니 노인이 돈을 주면 이제 얼마나 뭘 잘하겠냐. 우리한 데서 말이지 융자를 돈을 구워 가면은 얼마 후에 잘 갚겠느냐 하는 게 그게 탁 가로막혀서 그왜 젊은 분들 내 보내시죠. 어르신이 손수 이렇게 가져오시냐 그런다고. 그게 리젝트 당하는 것이야 이게. 인생의 큰 버팀목이 되어왔던 아내마저 처음엔 반대를 했다. 아직도 나가서 일을 할 만큼 인생을 성실하게 꾸려왔던 아내이기에 근심도 헤아리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나라에서 돈을 이렇게 빌려준다니까 그거를 받아가지고 또 일을 벌리진 않을까. 젊어서 사업하시던 분이라 또 일을 벌릴까 봐 그것도 걱정이 돼가지고. 하지만 늘 그래왔던 것처럼 결국 아내는 믿어주었다. 교회에서 그게 맡은 일들이 많으시니까는 이제 9박 10일씩 그렇게 단기 선교를 그때 갔다 오시고, 그러니까 이제 70이니까는 이제 교회에서도 은퇴하잖아요. 이제 교회에서 놔둬요. 예, 70이면 은퇴해요. 교회에 하던 것도 다 놓게 되니까 그때도 굉장히 섭섭했어요. 야, 이거 그럼 난 이 집에 뭘 가냐. 다시 돈을 벌러 간다? 그것도 웃었고. 나 사는 거? 그것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 여든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돈 많은 노인이 취미 삼아 하려나 보다 생각하기 쉽지만 김인술 씨의 형편도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다. 저희 큰애가 사업했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안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노후 대책 다 해놨었어요. 그렇지. 약도박 돈 저축해가면서 그렇게 딱 그렇게 해서 이제 정년 퇴직 끝나면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다 나름대로 계획이 다 있는데 막 산산조각이 다 돼버린 거. 하루 아침에 정말 기가 막히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야 이거 사람이 계획대로 모든 게 안 되는구나. 근데 그거 다 팔아서 다 정리 싹 해줬어요. 내가. 그걸 막아주는 그 전세거리만 그냥 남겨놓고 그거 생각했는데 다 정리하고 나니까 딱 이 전세거리 우연찮게 그렇게 딱 들어맞더라고요. 계획대로 펼쳐지는 인생이 어디 있으랴. 스스로를 다독여도 보지만 최근 병원에서 날라온 소식은 이들 부부에게 또 한 번의 고비다. 제가 지금 갑상선이 안 좋아요. 또 조직검사를 했더니 갑상선 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떠셨어요? 그래서 뭐 왜 암이에요? 그냥 그랬어요. 병마 앞에서도 덤덤한 척 애쓰는 아내. 여자도 돈을 벌어야 한다며 미군 부대에서 제복 일을 하며 긴 세월 무던하게 함께 해왔던 아내. 아내를 위해 지금 해줄 수 있는 건 뭘까? 이 나이에 그런 소식을 듣게 되면은 자 그렇다고 내가 자기의 그 뭐 이번 그 수술 비용이라 전체를 뭐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후에 또 돈을 벌어서 우리가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이런 문제도 이제 걱정이 되지. 희망만큼 젊어지고 절망만큼 늙는다고 했다. 김인술 씨는 오늘도 컴퓨터 앞에 앉는다. 한자 교재에 이어 같은 방식으로 일본어 교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다. 이 일이 잘 되면 아내에게 덜 미안할 것 같다.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살아갈 시간에 대해 희망을 놓지 않는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실버 워크센터. 노인에게 있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쉽지 않은 일에 도전한 사람은 바로 권영록 씨. 은퇴를 하고 쉬면서 편안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겠다고 생각해 잠시 쉬어도 봤지만 너무 무료했다. 권영록 씨는 일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과 그들의 노동이 필요한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일을 시작했다. 이제는 고령화 사회에서 그런 많은 고령자들이 노인들이 무언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실정에는 아직까지 그 일자리 문제가 참 사회적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미약하지만은 어떤 노인들이 맞는 실버 워크를 좀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은 외국의 사례도 보고 또 이런 거를 우리가 하면 되지 않겠나 해서 이런 데 해보는데 막상 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모든 일자리가 전혀 없다는 거. 선진국에서는 지역마다 실버워크 센터가 있어 노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걸음마도 못 댄 실정이다.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 중에 있지만 아직은 심부름 업무가 주를 이룬다. 어떻게든지 수익을 좀 많이 벌어서 내가 생활에 좀 도움을 가져야겠다. 이런 분들이 계중에 있는데 참 그런 분들은 좀 안타까운 것이 그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일자리가 없다는 거. 국가에서는 어떤 일자리를 단발성이라는 거죠. 어디 뭐 희망 근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면 다들 불평하고 다시 아까도 그런 분이 다시 우리한테로 오는 것은 지속적으로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버스 타고 또 꼬매서 그렇게 갔다 왔지. 나이가 많으니 쉬라는 건 아직 뭔가 할 수 있다는 열정을 품은 사람에겐 어쩌면 고문과도 같은 일인지 모르겠다. 손잡이가 있잖아. 그거를 그 고리에다 딱 걸어. 그래서 놀아봐야 또 그냥 소주 한 잔씩 뭐 술이나 마시고 할 일이 없으니까 더 가라앉아가지고 자포자기하게 이런 심정이 들어가거든.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좀 이렇게 심리적으로 착 가라앉잖아요. 그럼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자꾸 심리를 깔아앉다 보니까 자꾸만 뭐 인생 그렇게 자꾸 움직이게 돼. 네, 실버 드립니다. 네, 서류 접수하는 게 있거든요. 네. 네, 그거 지금 빨리 좀 나가주세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다녀오시오. 네. 심부름 업무를 할 땐 주로 지하철을 이용한다. 지하철 요금은 무료다. 노년에게 주어지는 이런 작은 혜택도 잘 활용하면 삶의 지혜가 된다. 다른 데 수입은 없고 집에서 노는 것보다 구경 삼아서 여행 다니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다니면서 내 용돈 벌어 쓰고 또 건강 챙기니까 건강이 좋아지잖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돈 바라고는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출신들 노인네들 다 지금 돈 많이 주고 쓰는 데가 어디 있어. 걱정. 그냥 이제 이런 일을 찾아서 하는 것만도 다행이지. 예, 여기 6층에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업무 완료. 그 토요일, 일요일은 쉬니까. 그 이제 토요일, 일요일이 이제 기다려지는 거지. 또 우리도 젊은 사람들처럼. 제2의 시니어 워크센터를 창립하기 위해 실버들에 방문한 김종진 씨. 어떤 과정으로 일이 진행되는지, 무엇을 더 보태야 하는지, 내가 잘할 수 있을지, 시니어 워크센터의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여념이 없다. 손자나 봐주는 노인, 이런 노인이 아니라 아직은 그래도 나는 직업인이다. 직업을 갖고 있는 이런 자긍심도 생기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 열심히 한번 하려고 그래요.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사회가 나서서 그런 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공동체 문화가 우리 사회에 좀 더 전면적으로 좀 이렇게 자리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은 정말 70 쇼크 상태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마루 참두부는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자체의 예산으로 설립된 사회적 기업이다. 이곳은 부천 지역의 노인들이 모여 두부를 만드는 곳이다. 두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설비를 마련해 주었지만 두부를 생산하고 판매해 수익을 내는 것은 이곳에서 일하는 노인들의 몫이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감이 와요. 아, 이 정도면 되겠다. 이제 너무 짜면은 뻣뻣하게 맛이 없어요. 누르는 과정에서 잘해야 돼요. 전날 10시간 넘게 불린 콩에 간수를 넣어 두부를 만드는 노인들의 손놀림이 분주하다. 나이가 많아지니까 뭐 어디 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써주질 않으니까. 보통 용역에서도 70세면 다 내보내잖아요. 근데 벌써 70대다 하면 안 써주니까 쓰질 가질 않죠. 못하고. 안 쓰니까 갈 데가 없어요. 이곳 두부 공장에서 일하는 노인들은 10여 명. 일주일에 이틀에서 사흘, 하루 6시간 근무하는 노인들은 생산, 배달, 판매 팀으로 나누어 일한다. 이곳에서 한 달을 일하고 받는 돈은 30~40만 원 내외.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다. 연세가 드셔가지고 일하신다는 건 상당히 힘드신 거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작업장 가서 이렇게 보면은 잘 웃으시고 즐겁게 일을 하시는 거 보면은 그런 게 보람인 것 같아요. 그런 거 보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나도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 저도 막 뛰어다니면서 더 많이 해가지고 수익을 빨리빨리 좀 창출해서 그분들에게 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이렇게 만들어진 두부는 소비자들에게 직접 전달된다. 유기농 콩을 쓰고 정성을 다해 만들었지만 대기업에서 대량 생산되어 나온 두부와 경쟁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시니어클럽이라는 단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공서 들어가는데 거기도 힘이 들고 문이 닫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저희들이 그 설 자리가 좁아져요. 그런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두부가 이곳을 떠난다. 이들의 구슬땀이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 시장형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판로라든지 이런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그런 게 솔직히 아마추어 수준이거든요. 그런 시장을 뚫고 들어가는 거라든지 판로, 뭐 마케팅 전략 그런 것들이 많이 약한 편이기 때문에 그런 쪽을 많이 좀 교육이라든지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고되지만 이렇게 땀 흘려 일할 수 있다는 건 삶의 큰 활력이 된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시간 속에 살 수밖에 없다. 아무리 아름답고 싶어도, 아무리 빛나고 싶어도 이들에게 다가올 죽음은 엄연한 현실이다. 70 넘어 죽음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하지요. 그러나 돌아다니면 놀 때는 모르는데 혼자 이래 있고 이제 몸이 조금 괴롭다든지 또 식구가 아프다든지 이러면은 죽음은 우선 우리 부근에서 이래 얼른얼른거리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도 죽음의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마음을 살아야 되고. 언젠가는 죽는다는 건 알지. 그러나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 길어진 생의 시간. 그 시간이 커다란 축복까지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공포는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이들의 마지막 꿈인지도 모른다.